2018년 12월 19일 수단에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30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군부가 축출하고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를 위한 합의를 합니다. 몇 년 뒤에 신속 지원군의 헤메티와 정부군의 알부르한 이 두 군벌이 민주화 합의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군부 독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장군 사이에서 내전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2만 6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단 내전입니다. 1820년 오스만 제국의 총독이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무함마드 알리는 국경 너머 남쪽의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을 침공했고 그의 손자인 이스마일 파샤대에 이르러서는 수단 대부분이 이집트에 병합됩니다. 독립적 왕국이었던 다르푸르 에미리트도 1874년에 이집트에 병합되었다가 영국에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잠시 독립을 얻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는 영국의 실질적 식민지가 됩니다. 다르푸르는 1916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필요에 의해 이집트 수단에 병합됩니다. 1899년 영국과 이집트가 맺은 조약상 수단은 형식적으로 이집트가 임명한 총독을 영국이 승인하는 영국 이집트 공동 통치를 받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이런 종류 이야기의 클리셰처럼 영국의 식민 통치는 나중에 일어날 내전의 씨앗이 됩니다. 영국 이집트 공동 통치 기간 제국주의 세력이 그린 국경선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타이에 의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영국은 아랍계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인 북부 지역과 아프리카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을 분리하여 통치합니다. 종교 정책상 영국은 북부의 아랍화와 이슬람화를 촉진하면서 북부에 대한 기독교 선교 활동을 제한합니다. 반면에 남부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 수단 북부는 아랍화된 이슬람 지역이 되고 남부는 기독교와 토착 종교가 주류인 지역이 됩니다. 경제면에서 영국은 북부 지역, 그 중에서도 리버나일주와 하르툼 수도권의 인프라, 교육, 경제에 집중 투자했지만 남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고 이 차이가 독립 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르푸르 지역도 영국의 투자에서 소외됩니다. 정치적으로 북부 아랍계의 압력을 받은 영국은 1946년에 남북 두 지역을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부 리버나일의 아랍계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아랍어가 남부에도 공용어로 강제됩니다. 독립 이후에도 북부 아랍계가 나라를 이끄는 엘리트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도 중앙정치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경제구조는 변방의 가축, 석유, 아라비아검, 광물자원 등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리버나일의 정치적 엘리트들과 도시민을 배불리는 착취적인 경제구조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영국 제국주의는 훗날 일어날 분쟁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는데 수단과 남수단 간에는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이어진 제1차 수단 내전과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2차 수단 내전이 발발했고 2003년부터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합니다. 수단의 현대사는 쿠데타와 반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최초의 반란은 1956년에 수단이 독립하기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독립을 준비 중이었던 1955년 8월 18일 북부 정부가 남부와 연방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남수단 출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북부 정부는 이들을 빠르게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이후 남수단 독립운동단체인 아냐냐 운동에 가담하여 활약합니다. 남수단은 제1차 무장독립투쟁을 1972년까지 계속합니다. 당시 수단 정부의 반란 진압 작전은 잔혹했고 25만에서 50만에 이르는 남수단인들이 희생됩니다. 남수단과의 내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앙정계에서는 쿠데타가 빈발합니다. 그 쿠데타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한 예로 BBC가 집계한 기준으로는 17회 시도에서 6회 성공했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18회 시도에서 7회 성공입니다. 간단하게 대표적 사례만 추려보자면 1958년 전직 장교 출신 총리 압달라 카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총리했던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 독재를 시작합니다.
1965년에 민정이 양이되지만 1969년 가파르 니미에릴 대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차지합니다. 1985년 약 1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가파르 니미에리의 실정에 저항하는 시위가 격화된 틈을 타 압델 알다합이 쿠데타를 일으켜 니미에리를 축출하고 과도기를 거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1989년은 대기근으로 25만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때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오마르 알바시르 대령은 이슬람 강경파들과 손잡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디크 알 마흐디 정권을 엎어버리고 독재를 시작해 30년간 집권합니다. 알바시르는 장기 독재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정당 활동의 금지, 언론, 시민, 노조, 학생단체의 활동 제약, 그리고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초법적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습니다. 알바시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슬람 강경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1991년 이슬람법 샤리아를 전국의 비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적용하며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 조치는 이슬람 중심의 북부와 토착 종교와 기독교 중심의 남부 사이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알바시르는 강경 종교주의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1997년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미국은 수단에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경제제재 조치가 완전히 어거지는 아닌데 그 예로 알바시르 정권 치하의 수단에서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빈라덴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훈련 캠프를 운영했었고 그때 당시 빈라덴이 국가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된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알바시르는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빈라덴과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바시르 정권은 변방지역인 남수단, 다르푸르 등의 반정부 무장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초토화 작전 등의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지시합니다. 특히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비 지출로 돈이 녹아나는 상황에서 병제제재까지 맞아서 수단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2003년 당시 제2차 수단 내전으로 인해 정부군의 대부분이 남수단의 무장 독립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남부에 투입되어 있는 동안 다르푸르 지방에서는 다른 분쟁이 발생합니다.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 지역은 북부는 사막이고 남부는 초원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북부 아랍계 주민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반면에 남부와 서부의 부족들인 푸르, 차카와 및 마살라이트는 주로 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이 넓어지고 수자원이 고갈되자 북부 아랍계 유목민들이 남하해 남부의 농경지역의 기독교계 부족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알바시르 정권은 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심지어 아랍계를 다르푸르의 지방관리로 임명하는 등의 친이슬람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유목민과 토착민의 갈등, 인종과 종교의 갈등, 종족 간의 갈등을 악용한 수단 중앙정부의 탄압,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등이 복잡하게 꼬여서 다르푸르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다르푸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반군들이 형성되어 크고 작은 충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2월 26일 기독교계 반군 조직인 다르푸르 해방전선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어 홀로라는 도시의 정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이어 정의평등운동 등의 다른 무장단체들도 거병합니다. 다르푸르 반군들의 활약으로 점차 수세에 몰리던 알바시르 정권은 다르푸르의 정부군 병력만으로는 반군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종족 간 갈등을 악용하여 다르푸르의 아랍계 민병대인 잔자위드를 지원해서 이들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잔자위드는 반군뿐 아니라 기독교계 주민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잔자위드는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고 이 방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마을이 사라졌고 목숨들이 희생되었고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내전의 두 군벌 헤메티와 알부르하는 다르푸르에서의 인연이 있습니다. 헤메티는 잔자위드 지휘관 중에 하나였고 알부르하는 정부군의 다르푸르 지역 사령관으로 정부군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잔자위드나 정부군 모두 다르푸르 내전에서 전쟁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알바시르는 잔자위드 민병대도 정권 수호를 위한 집단으로 중앙정계로 포섭합니다. 유명했던 잔자위드 지도자 무사 힐라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다른 잔자위드 지도자들도 중앙정부로 불러들입니다. 이 잔자위드 출신들 중에서 알바시르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한 인물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입니다. 알바시르는 다갈로를 나의 보호자라는 뜻인 아랍어 히마야티라고 불렀고 이 말이 변형된 헤메티가 이 인물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알바시르 자신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고 수많은 쿠데타를 지켜본 알바시르는 쿠데타 방지책으로 정부군, 친정부 민병대, 국가정보보안국, 경찰 등의 보안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이 충성 경쟁을 이용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의 싹을 자르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다집니다. 2005년 잔혹했던 2차 수단 내전이 평화협상으로 끝나고 2011년 남수단은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로 인해 오마르 알바시르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단 경제의 아주 중요한 돈줄은 원유 수출이었고 유전의 많은 부분은 남수단에 있었고 이 유전은 남수단의 독립과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수단 경제는 그때부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량 가격의 폭등이 경제를 덮쳐서 민생은 파탄에 빠져 있었지만 알바시르는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정보기관, 민병대, 군대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민생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산 배정은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5년 알바시르는 수단 공군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군대 예산 100%를 배정해도 모자라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도 알바시르는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2013년에 잔자위드를 공식화하여 준군사 조직으로 재편하고 그 이름을 신속지원군으로 바꾸면서 헤메티에게 중장 계급을 부여합니다. 2015년 의회에서 법으로 정식 군대로 규제되기 전까지 2년간 헤메티의 신속지원군은 오직 알바시르에게만 보고하는 친위대로 활동합니다. 편입 당시까지만 해도 신속지원군은 부단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보안국의 산하기관이었지만 2017년 알바시르는 신속지원군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승격시킵니다. 이런 헤메티의 출세, 전통적인 군부 엘리트들은 헤메티의 야심과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바시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시르는 헤메티와 신속지원군을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편하게 동원할 수 있는 친위대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알바시르 정권은 자신의 보위 세력인 군부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부가 국가 주요 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부군은 광업, 농업, 건설, 운수, 부동산, 은행, 통신사 등 경제 전 분야에 진출했으며 정부군 장교들은 특별한 세금과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마르 알바시르의 총애를 받은 헤메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알바시르는 여러 개로 갈라져 있던 국경 지역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무장 세력들을 헤메티의 신속지원군 아래로 봉합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알바시르는 대통령령을 내려 민병대들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신속지원군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사 힐랄은 헤메티와 같은 다르푸르의 잔자위드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같은 리제이갓 부족의 다른 시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부족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무사 힐랄은 다르푸르 내전이 끝난 후 중앙정계에서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뒤에 고향인 다르푸르로 돌아와 국경수비대의 대장이라는 관직을 받습니다. 삼국지나 일본의 전국시대에 보면 독립적인 지역군벌들이 중앙에서 내려준 무슨 태수, 무슨 수호 같은 관직을 역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단의 반군들도 자신들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관직을 받는데 대표적인 예가 반정부 반군이었던 수단 해방군의 지도자 미니 미나위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다르푸르 주지사가 된 예입니다. 무사 힐랄은 자신의 영토 내 제벨 아미르 금광을 차지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기반을 가진 무사 힐랄에게 알바시르가 내린 자신의 세력 기반을 와해시키고 헤메티의 아래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사 힐랄은 정부를 상대로 거병했고 헤메티도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두 군벌은 약 3개월 정도의 전투를 거쳐 헤메티가 무사 힐랄을 패배시켰고 제벨 아미르 금광을 차지합니다. 무사 힐랄은 국가 반역죄 등의 죄목으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시르 정권이 붕괴된 이후인 2021년 3월에 석방됩니다.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금광은 한 달에 금을 30에서 40kg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기준으로 금 1kg를 1억 1천만 원이라고 치면 금광에서만 한 달에 33억에서 44억 사이가 생겨나는 돈줄이었습니다. 헤메티의 가족회사 알구나데는 금광에서 나오는 돈과 다른 수익들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 분야에 문어발을 뻗치면서 수단 경제를 장악한 재벌로 변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사업, 운수업, 자동차 렌탈, 철강, 건설업 등으로 진출했고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다시 신속지원군에 흘러들어가 신속지원군의 장비와 급여로 사용되었고 신속지원군의 물리력을 이용해 헤메티의 가족회사는 더욱 재벌이 되는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메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를 기반으로 헤메티의 신속지원군은 수단 정부군 급여의 2배를 주면서 모병하고 있었고 다른 국적의 병사들도 적극적으로 모병해서 전체 병력의 20%에서 30%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수단에서 생산되는 금의 약 80%는 아랍에미레트로 흘러들어가고 두바이에서 가공된 금은 전 세계 시장으로 팔립니다. 단순한 금의 판매를 넘어서 헤메티와 UAE는 아주 끈적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UAE와 사우디연합군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UAE는 사람은 없지만 돈은 있는 나라였고 그 병력의 공백을 채워준 것이 헤메티의 신속지원군 용병이었습니다. UAE가 지급한 인건비 중에 헤메티가 큰 부분을 수수료로 떼갔지만 신속지원군 병사들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컸습니다. 그들 중에 제일 잘 받는 사람은 6개월 단위 파병에 22,000달러를 받아갔습니다. 수단의 월 최저임금은 190달러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고 6개월에 22,000달러 임금은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됩니다. 외국인인 차드 국적의 신속지원군 대원 같은 경우에는 예멘 파병 시 병사는 월 480달러, 장교는 월 530달러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뉴스아랍이 보도했습니다. 신속지원군의 예멘 파병 규모가 최대에 이르렀을 때 약 4만 명의 병력이 예멘에 주둔했고 신속지원군은 소년병도 동원합니다. 문헌에 따라 소년병의 비율은 다 다른데 10%에서 30% 사이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병이었고 이들은 6개월 파병을 기준으로 성인급여의 절반에 약간 모자란 $10,000를 받아봤습니다. UAE와 헤메티 간의 밀월은 병력 파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부르한과 헤메티의 내전이 시작된 후 수단 정부군은 가끔 신속지원군에게 지원된 UAE 장비들을 노획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헤메티는 리비아의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리비아 국민군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지원군 병력 약 1,000명을 리비아에 파병했습니다. 하프타르는 수단 내전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속지원군에게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UAE에서 신속지원군으로 지원되는 무기와 자원은 하프타르의 영토를 거쳐서 수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벌과 재벌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으로 헤메티는 거대한 부를 일궈냈고 아프리카 최고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자 부유한 걸프 국가와 외교적 끈이 닿아 있는 거물이 됩니다. 혁명은 많은 경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2017년 10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고 알바시르에 대한 지지율도 최악이었습니다. 2018년 알바시르 정권은 밀 보조금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서 주식인 빵의 가격이 3배로 오르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불만이 극에 달한 주민들은 시위를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350km 떨어진 아트바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최초에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본질적 문제로 옮겨와서 30년 집권 기간 동안 실정을 저지른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알바시르는 퇴진을 거부했고 자신의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 키워온 정권의 보위기관들인 경찰, 국가정보보안국, 인병대 등을 이용해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실탄 사용, 고문을 포함한 잔혹한 탄압이 수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알바시르의 문제는 통치기간에 저질러온 죄가 많아서 퇴진할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바시르는 다르푸르 전쟁 시에 벌어진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미 한참 전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하야했을 때 헤이그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단 국내법상으로도 반체제 인사의 탄압과 부패 등으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알바시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해산하고 모든 주지사를 군부인사로 교체합니다. 시위금지, 긴급법원 설립, 도심에 배치된 군경 인원 증가 등을 발표하면서 철권 통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오히려 더 격화됩니다. 2019년 4월 6일 가파른 이미에릴 전 대통령 축출 34주년을 계기로 하르툼의 대통령궁과 수단 총사령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무렵 알라샬라라는 여성이 시위대를 이끄는 모습이 민주화의 상징이 됩니다. 4월에는 실탄을 사용해 시위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 국가정보보안국 요원들과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군이 교전했고 이 결과 군인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정부군대, 경찰, 국가정보보안국이라는 구도로 안보기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권의 제2인자이자 국방부 장관인 아흐메드 아와드 이븐 아우프와 신속지원군의 헤메티 등의 군부 지도자들은 시민혁명으로 인한 정권 교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오마르 알바시르라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단 정부군 지도자들과 헤메티는 더 이상 알바시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오마르 알바시르를 축출하고 국영TV에서 군사과도위원회가 2년간 통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루 뒤 아우프는 사임합니다. 그리고 다르푸르 지방사령관을 역임한 압델파타 알부르한 장군이 군부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알부르한은 통금 해제, 구금된 시위자와 시위 지지, 경찰과 군인의 석방, 반복이구 개편, 알바시르 정권의 인권 유린 및 부패에 대한 수사 착수, 언론 규제 및 검열에 철폐해 민주화 세력과의 대화 등을 공약합니다. 전 대통령이 된 알바시르는 구속되어 구치소로 들어갔고 시위대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돈 세탁 및 거액의 외화 소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년간 이어진 오마르 알바시르의 독재는 막을 내립니다.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세력인 자유와 변화의 힘과 군사과도위원회는 궁극적인 민주화 전에 수단을 통치할 과도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과도주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관에 대해서 갈등을 빚습니다. 군부는 알부르하니 의장이 헤메티가 부의장이 되어야 하고 군부 측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정부의 기간에 대해서도 대립합니다. 군부는 2년을 주장했고 민주화 세력은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해서 4년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대와 군부는 충돌했습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 헤메티의 신속지원군을 중심으로 강경 진압이 시작되었고 전국에 걸쳐 잔악행위가 일어납니다. 미국, 영국, 아프리카연합, 사우디 등의 국제적 압력으로 시민사회와 군부는 민주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2019년 8월에 체결된 헌법선언에 의해서 위원회는 군부 5명, 민주화 진영 5명, 양자가 합의한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총 39개월로 하되 첫 21개월 동안은 군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알부르하니 의장을 하고 헤메티가 부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민주화 세력이 의장을 맡고 39개월간의 민주적 전환 준비가 끝나는 2022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 과정은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수단 민주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군부가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헤메티와 알부르한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압달라 함독이 과도 정권의 총리로 취임하고 함독은 부패 청산,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군부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다르푸르에서 벌인 일과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면서 손에 피를 묻힌 알부르한과 헤메티는 이런 도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과도 정권 출범 후 14개월 차가 되던 2021년 10월 25일 알부르한과 헤메티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세력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과도 정부를 해산합니다. 하지만 국영TV에서 발표된 성명에서는 여전히 민주적 전환을 할 것이라고 립서비스는 해줍니다. 이때부터 알부르한은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되고 헤메티는 2인자가 됩니다. 이 쿠데타는 지지받지 못했고 반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수단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고 아프리카 연합은 수단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면서 알부르한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반쿠데타 시위가 일어날 정도의 민심 악화와 국제 원조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알부르한과 헤메티는 쿠데타 한 달도 안 된 2021년 11월 11일 다시 과도주권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척합니다. 하지만 민간 대표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로 교체해서 사실상의 군부 독재를 이어나갑니다. 그 뒤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더해진 국제적 압력으로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민주화 세력과 군부는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민주화 세력의 요구사항은 독재 정권을 보위하는 보안기관들의 개혁이었고 이 중 핵심은 독재자의 친위대 역할을 하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을 정부군에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알부르한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민주화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공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휘하면서 군부의 2인자이자 자신의 경쟁자인 헤메티의 병력이 정규군에 들어오게 되면 일부 권력은 민간이 양되더라도 알부르한 자신이 군권을 경쟁자 없이 온전하게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부르한은 가능하면 빨리 헤메티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싶었고 알부르한은 2년 내에 통합하자고 주장합니다. 헤메티는 일단 립서비스로 10년간의 점진적 통합을 주장합니다. 급격한 통합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 경우 다르푸르 내전에서 저지른 인권 유린과 쿠데타 이후 시위 강경 진압으로 인한 업보를 가진 헤메티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헤메티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력을 알부르한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헤메티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고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헤메티는 2021년 쿠데타는 실수였으며 이 때문에 알바시르 잔당들이 되살아났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슬람주의자들과 손잡은 알부르한에 대해서 각을 세웁니다. 알부르한과 헤메티가 부딪히는 또 다른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알부르한은 리바나일의 종교 권력자들을 배출한 알루카비아 부족 출신이고 오랜 군사 독재 국가에서 정규 군사 교육을 받은 군부 엘리트입니다. 반면에 헤메티는 수단 변방 다르푸르 차드 아랍계 리제이갓 부족 출신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내전 이전에는 낙타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헤메티를 차드 출신의 외국인, 변방 출신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본 없는 인물로 생각하는 리바나일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헤메티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헤메티는 이들과 협력하여 2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출세를 견제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엘리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 내전은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2번의 쿠데타 이후 알부르한은 알바시르 축출 이후 숙청된 이슬람주의자들을 복권시키고 이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헤메티는 자신을 경멸하는 전통적 이슬람 엘리트들을 혐오했기에 자신이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알부르한과 자신의 대립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간의 대결로 포장합니다. 이를 통해 민정 이양 과정에서 시민혁명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했지만 심각한 인권 유린을 반복적으로 자행한 전력이 있는 헤메티에게 속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세속주의자 어필을 해서 서방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영어로 본인이 이슬람주의와 싸우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점을 어필했지만 트위터는 헤메티의 계정을 영구정지시킵니다. 서방의 지지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헤메티는 2019년에 캐나다에 위치한 로비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 국제기구 등에 로비를 했지만 워낙 저지른 일이 많고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라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헤메티는 신속 지원군에게 알부르한을 사살하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단군 총사령부내에 위치한 알부르한의 관저를 습격합니다. 경호 병력 35명이 교전 중 전사했지만 알부르한은 무사히 탈출합니다. 신속 지원군은 이와 동시에 수도인 하르툼의 대통령궁과 방송국 등 주요 거점을 공격했고 전국에 걸쳐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서 내전의 막이 오릅니다. 수도 하르툼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진일퇴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개전 초기의 병력 규모는 신속 지원군이 정부군의 약 절반 규모였지만 다르푸르 내전, 리비아와 예멘 파병을 통해 시과전과 게릴라전에 대한 전투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군이 우세한 점은 탱크 등의 중기갑과 제공권이었습니다. 제공권이 없는 신속 지원군은 민가나 빌딩에 병력을 배치해 정부군을 공격하고 숨는 히트앤런 작전을 펼쳤고 정부군의 제공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행장을 공격하고 중국 러시아제 맨페즈와 러시아제 방공 장비를 사용해 정부군 전투기를 요격합니다. 2023년 4월 15일 개전 첫날부터 신속 지원군은 엘 제네이나를 포위했고 2개월간 이어지는 포위 기간 동안 병원, 학교, 모스크를 포함한 민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으며 각종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질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의 내전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자 정부군과 휴전 중이던 무장단체들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알바시르 정권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다르푸르 반군 중에서 수단 해방군을 이끌던 미니 미나위는 정부와 평화협상을 맺고 2021년부터 다르푸르 주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위는 5월에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자신의 무장 세력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속지원군과의 충돌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미나위의 수단 해방군을 중심으로 다르푸르 지역 반군들이 연합하여 연합 다르푸르군을 창설합니다. 압델 아지즈 알힐루가 이끄는 수단 인민해방운동 북부의 일부 파벌은 2020년 9월부터 정부와 휴전 중이었으나
2023년 6월에 남부 코르도판 주에서 카두글리와 다른 도시들에서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다시 활동에 나섭니다. 이때 발표한 성명에서 그들은 지역민들을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말에 수도 하르툼의 상당 부분을 신속지원군이 점령하자 알부르한의 군부는 지휘부를 홍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으로 옮깁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신속지원군이 포위 전술로 우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 26일에 수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미알라가 함락되었고 코르도판주의 상당 부분을 점령합니다. 2023년 11월에 연합 다르푸르군에 소속된 수단 해방전선과 정의평등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그들은 신속지원군이 잔악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개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때까지는 다르푸르 반군들은 신속지원군에게 경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에는 남부 코르도판주 퉁마에서 신속지원군과 그 동맹인 지역 민병대들이 수단 인민해방운동 북부 알힐루 파발을 공격하였으나 신속지원군 지도부는 현재는 중립적인 알힐루 파발과 전쟁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공격을 부족한 다툼으로 축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3년 12월 15일에 신속지원군은 하르툼 남쪽에 위치한 알자지라주까지 진출해 상당한 영토를 점령했고 주도이자 수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와드 마다니를 점령합니다. 이 지역은 수단의 주요 식량 생산지이고 이곳이 함락되면서 연쇄적으로 인근의 다른 지역들까지 신속지원군의 손에 떨어집니다. 2024년 들어서 신속지원군과 정부군 모두 소모전에 들어왔고 작은 개별 단위에서 정부군이 승리하는 전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군이 스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알부르한의 정부군은 비아랍계 반군들과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들은 신속지원군과 그 전신인 잔자위드의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자가와족 중심의 정의평등운동이 정부군과 동맹을 발표합니다. 24년 4월에는 다르푸르주의 8개 무장 세력 대표들이 모여서 신속지원군으로부터 다르푸르주를 해방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는 영상을 SNS에 발표합니다. 24년 4월에는 다르푸르의 아랍계 잔자위드 출신으로 헤메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조용히 응가하던 무사힐랄도 정부군에 대한 지지를 천명합니다. 신속지원군도 동맹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무장단체의 일부 하위 파벌들이 가입하는 영상들이 발표됩니다. 연합 다르푸르군은 신속지원군의 본거지인 다르푸르에서 신속지원군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연합 다르푸르군이 신속지원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수단 해방군도 신속지원군의 공세를 막아냅니다. 방어에 성공한 연합 다르푸르군은 공세를 개시해 신속지원군의 주요 거점인 엘 제네이나를 목표로 합니다. 연합 다르푸르군은 신속지원군과의 전쟁을 개시해 점차 점령한 영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단 내전에 가장 깊이 개입하고 있는 외세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기존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남부과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항구 도시에 더해 신속지원군의 승리 시에는 수단 동부의 포트 수단을 연결해 해상 거점을 확보하고 홍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UAE는 수단을 용병과 식량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전이 시작되고 UAE는 포탄, 드론 등의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차드의 시골 마을 암자라스에 UAE가 세운 50침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존재가 알려지고 병원이 신속지원군의 부상자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을 때 UAE의 외교부는 수단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고 국영신문은 아랍에미리트의 빛나는 나눔의 기록에 새로운 이정표라는 기사를 씁니다. 그러나 난민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 지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수단 내전에 바그너 그룹을 통해 개입합니다. 바그너는 2017년부터 헤메티의 신속지원군을 지원하면서 금채굴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바그너는 내전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리비아의 칼리파 하타르를 거쳐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헤메티에게 판매합니다. 이 지대공 미사일들은 정부군의 제공권을 무력화시켜 전쟁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프리고진이 23년 8월에 사망하고 나서는 다소 애매한 태도에 따라 24년 들어서 러시아는 확실하게 정부군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24년 4월에 러시아 외교부 차관 미하일 보그다노프가 포트 수단에서 알부르한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수단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단에 수출하기로 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편박국기는 전략적으로 홍해와
바그너 기지들을 연결하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계획의 핵심 축에 필요한 거점으로서 포트 수단에 해군 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란과 수단은 개전 당시의 단교 상태였고 이것은 2016년에 테헤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 알바시르가 사우디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단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에 내전이 시작되고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해진 알부르한 정권이 이란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홍해에 동맹을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UAE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교관계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모하자6와 아바빌 드론 같은 장비를 수단 정부군에 판매합니다. 이 드론들은 24년 초반에 정부군이 하르툼 일부 지역을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단 내전에서 신속 지원군보다는 덜하지만 정부군도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속 지원군이 폭격을 피해서 민간인 밀집 지구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군의 폭격기 운용은 민간인 희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군은 신속 지원군을 지원한다고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부르한과 헤메티 모두 상대방 영역에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면서 원조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군벌들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은 민간인들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해 국내외로 흩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얼른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